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노인 우울증이라는 주제, 어쩌면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부터 의학저널, 또 심리상담센터, 여러 뉴스 기사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노인 우울증만의 특징이 뭔지, 또 원인이나 증상, 치료는 어떻게 하고 주변에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한 15%에서 많게는 25% 정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 증상을 겪으신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젊은 세대 우울증에 비해서는 좀 간과되기 쉬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특히 저도 자료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울증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한 3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아, 3년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10분 중 6분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슬픔, 기분 문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은 젊은 층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적으로 나 우울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계속 몸이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세요. 이걸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면성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감이 다른 증상 뒤에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혹시 치매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기 쉬운 경우도 있어요. 가성 치매라고 하는데. 가성 치매요. 네, 이건 진짜 치매랑 다른 게 우울증이 좋아지면 인지 기능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이런 것도 흔하게 나타나고요. 아, 그럼 정말 치매로 잘못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 보내주신 자가진단 테스트 항목에도 보니까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다. 밖에 나가기 싫다. 이런 게 있던데. 네, 맞아요. 이런 신체적, 인지적 변화들을 잘 봐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원인도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뇌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세로토닌 같은 거. 그런 변화나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특히 노년기에 처음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 이걸 만발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은퇴라던가 사별, 건강 악화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회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은퇴하면서 역할이 없어지는 느낌이라던가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보내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고립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핵가족화되면서 자녀 중심에서 다시 부부 중심으로 관계가 바뀌면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이런 여러 변화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겠군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랑 잠자는 거, 식사량 같은 생활 패턴 변화가 한 2주 이상 계속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2주요? 네. 근데 노년층은 다른 신체 질환이나 약물 부작용, 또 아까 말씀드린 인지기능 변화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야 해서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 70,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항우 울자의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SSRI 계열 약물들은 예전 약들에 비해서 졸음이라든가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도 적고 좀 더 안전해서 노인분들께도 많이 권장돼요. 아, 다행이네요. 물론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다른 복용 약물을 다 고려해서 아주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조절하고요. 또 중요한 게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끊는 게 아니라 회복 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꾸준한 복용이 중요하군요. 약물 말고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그럼요. 정신치료, 그러니까 심리상담 같은 것도 중요하죠.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고 다시 희망을 갖고 관계를 개선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거예요. 노년기에 겪는 특유의 문제들, 신체 기능 저하나 의존성, 죽음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네. 아까 그 아주대병원 연구 결과도 인상 깊었어요. 금메달 사례 관리라고 하셨죠? 아, 네네, 그거요. 그 연구를 보면 약물 치료만 하는 것보다 신체 운동, 또 영양 관리, 예를 들면 기름진 생선이나 녹색 잎채소 같은 거 챙겨 드시고 술이나 설탕, 패스트푸드는 좀 피하고요. 네. 이런 거랑 사회활동, 정서 관리까지 같이 했을 때 우울증상이 30%나 추가로 더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30%나요? 네, 이런 비약물적인 접근들이 뇌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좋고요.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네요. 근데 이런 치료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첫째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편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편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요. 섣불리 충고하기보다는 그냥 공감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 힘내라. 이런 말 대신해요. 그렇죠. 그런 말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시는 거나 약 드시는 거 꾸준히 잘 챙기도록 돕고 혹시 평소랑 다른 말이나 행동을 보이시면 주치의에게 꼭 알려야 하고요. 네. 규칙적인 생활이나 사회활동, 취미 모임 같은 거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야겠네요. 근데 이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삶의 만족도 자체를 떨어뜨리고 심각하면 자살 위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맞습니다. 보건사회 연구 자료에서도 보면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노년기에는 자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실제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시도했을 때 성공률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자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생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혹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내비치실 때 그걸 직접적으로 묻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터놓고 대화하면서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자살 위험이 아주 높거나 망상이 동반되거나 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겪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렇죠. 신체 증상이나 기억력 문제 같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점, 그리고 약물 치료, 상담, 또 생활습관 개선, 여기에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더해지면 70%에서 많게는 95%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은퇴나 사별 같은 상실을 경험하는 노년기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단순히 우울증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도 계속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면서 삶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지지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